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저희 방송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사이에 정말 다양한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있던 상황에서 의문의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이 부분이 또 시장에 또 긴장감을 줬던 것 같고 여기에다가 또 톰 틸리스 상원 의원은 제롬 펄 연준 의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형사소송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취한다고 하니까 이제 인준 반대 입장을 철회했잖아요. 네. 그 전에 이제 누굽니까? 연방 워싱턴 DC 연방 검사장 피로 네. 거기가 이제 파월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다 하고 먼저 나오니까 톰 틸리스 의원도 그렇게 나왔으니 그 부분은 이제 정치적으로 풀러가는 것 같은데, 야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기자단 만찬 그거는 해마다 열리는 행사인데 그걸 갖다가 사실 1기 때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이번에도 작년에 참석 안 하고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저런 사단이 벌어지네요, 그죠? 근데 좀 어설프지 않습니까? 그 외로운 늑대라는 친구. 그래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렇게 들어오다가 저 상황이 됐는지. 여러 가지 이유. 얘기는 많잖아요. 자작극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진실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고. 네. 예. 저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 반응이 어떨지 궁금한데 일단은 아침에 지수선물 흐름은 조금 이렇게 약하네요. 미국장이 이게 이란하고 미국하고 2차 협상 무산되면서 유가가 올라서 그런 건지 저 부분이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또 다행스러운 거는 주말 동안에 혹시라도 이란에 대한 어떤 공습이 다시 또 재개되나 싶은 우려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네. 하도 호르무즈 해협 근방에 이제 미국 전력들이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해서 막 집결을 하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없어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예. 언제라도 전화로도 협상 원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포인트고. 예.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던데요. 우리 전화선 좋다. 전화 잘 된다. 그러니까요. 네. 그나저나 밥들은 안 먹고 갔나 그날 만찬에 그 많은 기자들하고 다. 그 상황에서요? 궁금하네. 저는 그거는 안 궁금해서 모르겠어요. 네, 자, 오늘 함께하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단장님. 안녕하세요. 예, 모처럼 나오셨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야, 지금쯤 이제 사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이슈들이 너무 많은데 전쟁이나 그죠? 방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피격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 속내를 알 수가 없고 배경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래저래 또 지표도 요즘 완전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조금은 살펴봐야 되고 케빈 호시 얘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얘기 해주기는 오 단장님이 적합한데 오늘 문제는 우리 시청률이 안 나올 수도. 다들 지금 월요일부터 지금 뭐가 날아갈까? 리노공업은 왜 이렇게 또 떨어지나? 왜 이 와중에 사장인가 뭔가는 왜 또 판다 그러냐? 이러면서 지금 고민들이 많은데 케빈 호시 얘기 지금 귀에 들어올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예. 아니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총격 사건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 단장님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딱 이 총격 사건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은 기억을 떠올릴 것 같아요. 24년도 아마 제 기억이 7월이었을 거예요. 그 대선 전국이었지 않습니까? 그 대선 전국에서 이제 피격 사건 비슷하게 일어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지지층이 이제 결집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기가 크게 뛰었죠. 그리고 그때 나왔었던 단어 중에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단어 아마 지금은 기억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수 있는데 그 단어가 나오면서요. 되게 시장이 힘을 좀 받았던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층을 갖다가 많이 끌어모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근데 그때보다는 뭔가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여론을 통해서 좀 심상치 않게 좀 흘러나와요. 그래서 물론 저도 그 내막이야 잘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때 당시하고 지금은 조금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는 트럼프 후보였죠. 대통령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집권기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 첫 번째는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어포더빌리티에 대한 이슈죠. 결국에는 물가가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렌트비도 높고 하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지지율을 낮추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것만으로 다 지지층을 갖다 끌어모은다. 이거는 이제 24년도하고는 조금 좀 다른 모습이 아닐까 그런 느낌은 좀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약간 꿈보다 해몽인 것 같아요. 사실 총격 사건이 일어난 건 진짜 엄밀히 말하면 진짜 큰 사고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약간 뭐 자작극이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네네. 좀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나아간 걸 수도 있는 거고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걸 뭐 내면이야 우리가 알 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이 자체가 그래서 저도 이제 내용을 바라보는 게 예. 이게 이제 24년도 7월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었을 때는 예. 과연 이게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렇죠. 효과가 어느 정도 되겠는가라고 보면은 그때에 비해서는 그 임팩트가 크지는 않다. 그러니까요. 이렇게는 좀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작을 할 때 이란과는 이제 선을 긋는 모습을 맞아요. 보였죠. 예. 글쎄. 예, 이거는 바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은 이 전쟁이 사실 요거하고 연관이 돼버리면은 장기화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는 해지를 하는 효과들은 있어서 이런 면은 좀 다행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뭔가 좀 종전을 빨리 원한다라는 건 확실하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그 발언 나오는 거 보니까 빨리 전쟁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는 건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유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네네. 어찌됐건 그 2차 회담이 지금 무산된 상황에서 물론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유가는 지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네. 문제는 이게 앞으로 더 높아지면 더 문제라는 거고 다만 여러 가지 이제 각국에서 지금 비축률을 계속해서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은 조금 안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진짜 결국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는 결국에는 저기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여기에 대한 디펜던시가 굉장히 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시장에서는 이제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유가 선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유가가 예. 예를 들어서 7월, 8월 이후에는 유가가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예. 이유는 결국에는 이 전쟁이 머지않아 끝나지 않겠어? 라는 거고 네. 현물 시장에서는 지금 자금을 갖다가 이 원유를 구할 수 없다 보니까 예. 나타나는 문제 때문에 현물 시장에서 유가가 높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가 자체에서도 선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낙관론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휴전이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유가가 다시 뛰어오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전쟁이 언제 끝나냐가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할 거는 사실 전쟁이 언제 끝날지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그보다는 원유 시장을 바라볼 때 저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전쟁이 끝나면 과연 유가가 어떻게 될까 이제 이겁니다.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쟁 직후에는 아마 유가가 좀 안정이 되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질문은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유가가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 아마 예. 제 생각엔 더 크게 예. 부각이 될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전쟁 직전에는 유가가 60달러 수준 정도 됐습니다. WTI 그렇죠. 기준으로요. 이게 이제 전쟁이 한창 강해졌었을 때는 110달러까지 뛰어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9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예.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만약에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게 뭐 80불대로 떨어지든지 70불대 후반으로 내려오든지 그런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뉘앙스는 뭐냐면 결국에는 처음에 있었던 2월 말에 있었던 60달러대 레벨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보면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첫 번째는 그 중동 지역 내에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굉장히 많이 흔들려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호르무즈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유조선들이 빠져나오고 그게 다시 돌아가가지고 원유를 갖다가 다시 통행을 이제 재개하면서 원유를 공급할 때까지 시차가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에는 여기서 비용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는 게 호르무즈 쪽으로의 운송료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알려진 것처럼 보험료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으로 이제 항해를 할 때 사람을 구하기 힘든. 왜냐하면 지금 그쪽에서 갇혀 있는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올라가는 문제가 예. 생기게 될 겁니다. 예. 그럼 결국에는 통학료 같은 것들이 운송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요. 네. 결국에는 유가에는 상승 압력을 좀 가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할 거는 지금의 유가가 높아진 것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겠지만 전쟁이 끝나면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인가라고 보면 그때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약간은 좀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에너지발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고민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압축시키면은 그 고민은 조금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주인가요? 이제 예. 저기 산업통상부 장관 인터뷰 코멘트도 저도 좀 읽어봤는데요. 예. 결국에는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저 재고를 좀 많이 적게 가져가는 게 보통 유리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제조업도 예. 그렇고 재고 관리 비용이 드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번 이제 호르무즈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값싸게 사올 수 있느냐의 질문보다는
진짜 그 원자재를 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좀 지금 돌아간 물량 것 같아요. 확보부터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전쟁이 끝나면 각국은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 예. 재고를 줄일까 늘릴까라고 생각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당연히 재고를 늘려가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재고를 늘리려는 수요는 존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원유 수급을 갖다가 단순히 중동에서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가져오겠다라는 코멘트도 그 인터뷰에 담겨 있었는데 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자흐스탄에 대한 얘기들도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중동산 원유를 대체를 할 때 가장 많이 고민될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미국산 에너지에 대한 수요, 이게 이제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는 에너지를 구하기에 가장 좀 이 유통망이 가장 안정적인 편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한테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결국에는 교역상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만들게 되는데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무역 흑자 기조를 어느 정도는 좀 되돌릴 수 있는 이슈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미국산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글쎄, 예.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에너지를 조달하려고 하면 미국은 너도 나도 전화해서 에너지 달라고 하면 과연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약간은 교섭력을 발휘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면 후자의 무게를 두게 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 가격이 과거처럼 저렴한 에너지로 돌아가기가 쉬울 것인가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좀 강하게 박히는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종전된다 하더라도 유가가 그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네, 그렇습니다. 얘기고 네네. 뭔가 좀 고유가 시대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예. 고유가라기보다는 고유가의 기준이라는 건 참 기준, 어렵겠지만 예. 기존보다는 높은 유가가 형성이 될 것 네, 같다라고 예.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환율까지 좀 이렇게 하향 안정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분명 우리 실물 경제는 부담이 되는데 네네. 뭐 오 단장님한테 적합한 질문은 아니지만 그냥 느낌만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미국 주말 장이 뭐 인텔 덕도 보면서 반도체 관련한 주식들이 막 날아가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엄청납니다. 네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야간 선물 뭐 1%대 상승 마감하고 했는데 네네. 주말에 미국 이란 2차 협상 무산됐고 그다음에 지금 유가는 다시 조금 거기에 영향을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아침에 궁금했던 미국 지수 선물은 약간 약하고 네. 오늘 우리 장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다가 뭐 삼성 파업도 뭐 운운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주식시장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네. 최근에 나타나는 주가 상승은 예. 사실 시장의 학습 효과도 되게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학습 효과? 예, 시장의 학습 효과하고 이제 기업 실적하고 네. 그다음에 성장률에 대한 전망들이 좀 많이 복합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학습 효과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지난 이제 5년 동안 예. 이제 투자자들이 많은 걸 겪어봤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를 겪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겪어봤고 SVB 은행 파산 사태를 겪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관세도 한번 겪어봤거든요. 예. 근데 각각의 이슈가 그때 당시에는 답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예. 참고로 지금 관세 궁금해하시는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그 맞아요. 얘기를 많이 예. 해보면. 예. 근데 관세가 사라진 게 아니라 관세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적응을 했다라는 이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크리티컬한 충격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장이 거기에 적응을 더 빨리 하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시장이 과거에 그런 기억들을 좀 되돌아보게 되면은 이번에 이란 사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보면서도 시장에서 느끼는 건 결국 이겁니다. 결국에는 이 전쟁은 끝난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전쟁이 끝났을 때는 우리는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많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재건 관료주도 올랐었다는 예, 얘기를 예. 보면서 그런 뉘앙스는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이 채권이라든지 원자재 시장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에는 종목별로 차이가 다 있습니다. 예. 특히 요즘 얘기하는 게 양극화지 않습니까? 예. 예. K자 경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주식시장에서도요. 결국엔 유가 상승이라든지 물가 상승이라든지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기업 실적을 이어갈 수 있는 자산 쪽으로 그런 종목이라든지 섹터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는 경향은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로 가져왔었을 때는 반도체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진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은 주식시장에서 이 K자 경제하에서 지금의 악화되어 있는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K자의 상단 쪽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 오히려 돈이 몰리는 모습이 말씀드렸던 학습 효과하고 맞물려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하고 상대적으로 네. 채권하고 원자재 시장은 조금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예. 있죠. 글쎄. 예, 채권 시장 같은 예. 경우는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나면 과연 예.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금리가 이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유가가 하락할 테니까.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보다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우리가 과거에 예. 보았었던 그 금리 레벨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게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에너지 가격이 전체적으로 높은 게 다른 영역에도 이제 물가 상승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채권 시장 특히 금리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주식 시장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이 끝나면 채권 시장은 필연적으로 청구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게 예. 되거든요. 그렇죠.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 전쟁을 수행하면서 재정을 엄청나게 퍼부은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2천억 달러만큼 재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국채 발행에 대한 증거하고도 맞물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여기서 초반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캐비너시로의 교체, 네네. 이게 연준 의장의 교체하고까지 맞물리면서 네. 여러 가지 채권 시장에는 좀 혼란을 나타내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채권 시장이 느끼는 불안감도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주식 시장은 지난 3, 4년 동안 결국엔 떨어질 때는 이후에는 금방 올라온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글쎄, 예. 채권 금리는요. 높은 수준에서 쉽게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이어 폴 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주식 시장하고 채권 시장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딘가가 틀린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지 않나 싶습니다. 케빈 씨 말 난 김에 네네. 우리 또 오 단장님은 또 뭐 국내 정상급 패드워치시니까 아, 가장 그 하나만 꼽으라면은 네. 케빈 씨 청문회에서 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면 뭐였습니까? 저는 독립성에 대한 이슈가 제일 독립성. 컸다라고 보고요. 독립성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독립성에 대한 이슈하고 딱 맞물려 가지고 결국에는 연준이 가져가야 되는 정책,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차대조표 정책이냐 금리 정책이냐 이것도 다 독립성하고 다 맞물려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독립성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거잖아요. 독립성은 연준을 갖다가 계속 정부에서 뭐라고 해서 네. 연준이 물가 안정에만 신경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쓰게 하는 게 이제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캐비너시 쪽은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외부에서 연준을 흔드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캐비너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조금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 안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다 이제 이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히려 캐비너시가 생각하는 건 연준 내부로 이렇게 결국에 연준의 다른 외부에서 오는 이 충격보다도 연준 자체가 너무 많은 일을 갖다가 벌리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오히려 독립성을 더 훼손한다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면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대차대조표 정책입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금리 정책이라는 거는 모두한테 통화 정책이 고르게 흡수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근데 대차대조표 정책은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양적 완화라는 게 처음 시작이 된 가장 큰 이유는 2008년도 12월에 글로벌 금융위기 한복판에서요. 예. 결국에는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연준이 들어와서 국채를 사줬던 거거든요. 예. 근데 캐비너 씨가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거는 2010년도 11월에 있었던 2차 양적 완화였습니다. 2차 양적 완화는요. 그때 당시에는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는 약간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가 올라왔었는데 그 경기가 다시 꺾이는 일종의 더블딥이 있었던 겁니다. 아, 더블딥 할 그렇습니다. 때다. 맞아요. 그래서 이 예. 더블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연준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양적 완화가 시작된 거거든요. 예. 그럼 2차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당장 무너져가는 금융 시스템에 돈을 주입한 게 아니라 예. 이게 실물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쓴 거거든요.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우리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채 금리가 기본이 되고요. 국채 금리보다 그 위에 회사채가 있고 회사채 금리에다 조금 더 마진을 얹히게 되면 이게 주식시장인 거죠. 예. 근데 국채 금리를 갖다가 바닥으로 붙여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런 위험을 테이크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너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필연적으로 더 먼 장기의 대출이라든지 장기의 채권을 찾게 되고요. 예.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위험한 자산을 찾게 되겠죠. 그러면
장기 채권이나 아니면 위험한 주식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쪽의 가격을 끌어올리게 되면서 자산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이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이제 케비너 씨가 물어보는 게 그거죠.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부자. 그렇죠. 부자들한테만 혜택이 일방적으로 가는 거라서 예. 금리는 고르게 모두한테 가는 거지만 결국에는 대차대조표 정책과 같은 양적 완화는 특정 계층한테만 수혜를 갖다가 몰아주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대차대조표 정책이라는 거는 연준이 어떻게 보면은 특정 계층에 몰아주는 실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거죠. 그래서 독립성하고 또 맞물려 가지고 이 대차대조표 정책을 갖다가 조금은 좀 줄여야 된다라고 서서히 줄여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금리 정책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연준의 독립성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느낀 거는요. 이제 그 기술 혁명에 대한 그 기대감 이게 이제 굉장히 커서 기술 혁명이 생산성을 끌어올리게 되고 이거는 이제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물론 거기서는 약간 신중하게 얘기를 했지만 예. 여전히 그 기대는 케비너 씨한테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90년대 이제 그린스펀을 상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본인이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린스펀. 예, 마치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2022년도에 물가가 뛰었을 때 파월 의장이 되게 결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그 볼커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시장에서 이제 그때 당시 어떤 평가를 했냐면 파월 의장은 볼커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이제 그 인터뷰를 보면서 케비너 씨가 과연 그린스펀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궁금증은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는 그린스펀 당시에는 재정 적자가 이렇게 크지가 않았고요. 예. 미국도 국채 발행을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부채가 워낙에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세계화에서도 역행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 상황에서 과연 그린스펀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편안하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그것과 같은 정책을 쓰기가 쉬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문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독립성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이제 대체대조표와 금리에 대한 예. 이슈,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혁명에 대한 이슈, 요 세 가지 정도가 좀 전체적으로 좀 짚어졌었고요. 그 외의 얘기들은 혹시 또 질문 주시면 또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대차대조표 축소 부분에서 오 단장님의 설명 그대로의 어떤 철학과 그 배경으로 워시가 저렇게 이제 쭉 주장해 왔다면은 네네. 저는 워시 팬이 되겠습니다. 아, 네네. 그런데 그 부분, 네네. 그 부분은 조금 저는 그거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트림드 민, 네. 절사평균. 아, 네네. 그러니 헤드라인 CPI 같은 데서 뭐 PC 같은 데서 음식료, 에너지 뺀다. 그래서 그거는 그까지만 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아래 위로 심한 것들 다 그냥 쳐내버리고 그래서 트림드, 절사. 네. 일각에서는 뭐 절삭이라고도 하고 그래 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3.4%대에 있는 그 거는 CPI, 거는 PC가 1.99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이거 당장 할 수 있어요, 금리 인하. 네네. 이거는 좀 뭐랄까, 좀 꼴대 옮기는 느낌? 네네. 꼴대로. 꼴이 안 들어가니까. 네네네. 약간.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한 느낌을 예. 좀 받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트림드 민이라는 거는 절사 평균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면 특정하게 많이 뛰어오르는 자산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년도 같은 경우는 유가가 많이 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유가가 뛰니까 결국에는 헤드라인 CPI부터 뛰어 올라가기 시작을 그렇죠. 하는데 예. 문제는 이제 절사평균 같은 것들은 많이 뛰어 올라가는 것들은 먼저 제거를 하는 거잖아요. 제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야 물가가 상승하는 걸 반영하게 돼요. 예. 근데 이게 그래서 케비너 씨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한두 가지가 뛰어 올라가는 걸로 전체 물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항공모함을 어떻게 조절하겠냐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저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약간의 변화를 보면서 작은 게 많이 뛴다고 그것 따라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항공모함을 갖다가 좌회전 우회전을 막 너무 자주 하다 보면 무슨 오히려 통화 정책에서 바나나 그렇죠. 보트 털듯이 왔다 갔다 할 수 네, 있다. 그렇죠. 네, 그런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면도 있지만 네. 또 어떤 면도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물가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병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일종의. 네. 초병을 세우면 초병은 뭘 보냐면 징후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기저의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정도라면 이미 앞에 군대가 다 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적군이 왔습니다 이러면 그 아마 사령부에서도 나도 알아 이러지 않을까요? 나도. 지금 저 압록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정도가 네,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양 도성 앞에 왔습니다. 이거는 곤란하지. 네, 그래서 이제 네. 22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림드하고 네. 그냥 헤드라인하고 바라보면은
만약 트림드로 대응을 했었으면 조금은 좀 늦은 대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몇 년도예요? 22년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 때입니다. 예, 근데 이제 예. 케빈 예. 허씨가 굉장히 많이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22년도에 물가 대응을 연준이 잘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21년도, 22년도를 거치면서 그때 그럼 예. 연준 금리 인상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워싱은? 그러니까 예, 그렇죠. 금리 인상도 어. 잘못됐고 대응이 좀 늦지 않았나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트림드를 썼어도 오히려 대응이 조금 더 미진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트림드를 얘기하는 것 중에 기저에 있는 인플레이션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꼴대로 옮긴다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이게 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자체로는 당장은 우리가 이제 그 일시적으로 물가가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란 사태 예. 때문에.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과도하게 통화 정책이 반응을 하는 것들 이런 움직임을 갖다가 여기서 발생하는 실수 이런 걸 갖다가 좀 방지하는 효과는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오얏나무 밑에서 갓 고쳐 쓰지 마라. 그러니까 트림들을 같이 고민하겠다라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기가 네. 이제 또 하필이면은 이 케빈 호 씨는 트럼프의 사람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을 때 이런 걸 또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께서 초반에 이제 시작을 할 때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들이 부각이 되는 가능성들 이런 것들은 같이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은 5월 15일까지가 임기 만료고 네네. 이제 이사직 임기가 그래도 28년까지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장에서 과연 그러면 이제 파월이 계속 이사직에 남아 있겠느냐, 거버너로서 있겠느냐 이거잖아요. 또 어떻게 네네네.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저도 이번에 FOMC 때 아마 예. 그 질문이 나가지 않을까 글쎄. 싶어요. 그러게요. 기자회견 때. 네. 이제 그 속으로 어떤 내면에서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저 검찰에서 조사가 드랍이 됐다라는 예.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리마켓 이런 데서도 보면은 5월 15일에 케빈 호 씨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확률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정돼 있는 일정대로 통화 정책이 진행이 되려면 예정돼 있는 일정대로 진행이 되는 게 그렇죠. 시장이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질문을 하겠죠. 케빈 예. 씨, 그 저기 파월 의장한테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예. 질문을 할 거고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서 거치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파월 의장이 남아 있느냐 이런 것보다도 예. 오히려 이제 시장의 관심은 파월 의장이 어떻게 거기서 역할을 할 것보다도 케빈 호 씨가 얘기하고 있는 정책이 네. 과연 다음에 이제 요번 다음에 이제 케빈 호 씨가 이제 취임을 한 다음에 과연 이제 그 시장이 원하는 것처럼 케빈 호 씨가 바라는 정책이 과연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좀 더 초점이 많이 맞춰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케빈 호 씨는 대차대조표를 줄이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림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절사평균 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연준 내에서도 과연 통용이 될 수 있는가? 아니 이번에 청문회 때 그 네네. 연준 의원들 척을 많이 졌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혼자 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예,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럼 초반에 약간 허니문 기간 허니문. 이런 것들이 없이 오히려 좀 갈등 관계 처음부터 이제 범피로드라고 하죠. 예. 되게 울퉁불퉁한 그렇죠. 길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시장은 좀 우려스럽게 바라보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연준에 있는 위원들 중에서 원로 이사 같은 사람들도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케빈 호 씨는 지금 프레임워크 자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초반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시장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이사들이나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나 할 것 없이 다 한 칼 있는 사람들인데 네. 나도 언제든지 의장 될 수 있다 하는 사람이니까 네. 워시 네가 내한테 뭐 밥을 한번 샀나 커피를 한 잔 뭐 선물을 보낸 적이 있나 기프트콘으로 네. 기프티콘. 뭐 이러면서 그거 할 수가 있지. 네. 확실히 청문회 분위기는 그랬어요. 네. 예.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1.5% 상승 예상됩니다. 6,572. 코스닥도 1% 상승 예상됩니다. 1,216으로 집계가 됩니다. 와, 지금 코스피 호가 분위기는 또 단순히 90포인트 이상 좀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9%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22만 1,500원, SK하이닉스 2.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125만 8천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 예상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현대차입니다. 호가 51만 8천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53만 1,000원. SK스퀘어가 2.4% 상승 예상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예상 체결가 12만 9,400원, 1.8% 상승 예상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HD현대중공업이 2%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68만 6천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0.4%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5만 7,3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알테오젠 1.2% 상승 예상됩니다. 레인보로보틱스입니다. 오늘 4.5%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64만 원. 삼천당제약 2.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42만 1,000원이고요. 에이벨바이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15만 8,500원, 15만 8,900원. 그리고 리노공업은 8%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11만 3,700원이고요. 코오롱 티슈진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 HLB, 리가캠바이오 모두 1%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장까지 한 5분가량 남은 상황인데 자, 오늘 지금 뭐 대형주들, 뭐 유통주까지 포함해서 좀 상승이 예상되는 분위기네요. 예. 유통주. 예, 오늘 뭐 신세계도 그렇고 예.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흐름이 지금 호가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지난주에도 좋았거든요. 네, 그러네요. 야, 진짜 대단하다. 우리는 어디서 멈출지가 진짜 궁금해지는. 뭐가 멈춰요? 이 상승세가. 아, 예. 그래요. 그리고 뭐야? 축하드려요. 뭘요? 반도체 너무 잘 가서 좋겠어. 다른 종목 손실 난 것도 있는데 왜 자꾸 그런 것만 언급해 뭐 주세요? 이만큼 먹고 요만큼 터진 건데 뭐 그렇지 맨날 않아요. 요만큼 뭐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보통 신임 이제 연준 이제 앞서 그 허니문 말씀 주셨고 그 물론 과거가 통계적으로 다 맞는 건 아닌데 과거에 한 13번 그 새로운 그 연준 의장 오면은 한 10번 정도가 한 1년 내 조정 받았다는 통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린스펀도 얘기하셨는데 그린스펀은 제 기억에 그때 블랙 먼데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랬죠. 그럼 이거 시장에서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게 또 페드 드리프트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이제 그냥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87년에 이제 그린스펀이 들어온 다음에 2달 만에 블랙 먼데이를 맞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사람이 이제 그 버냉키라는 분인데 요거는 저도 기억이 나요. 2006년 5월에 버냉키 쇼크라고 해서 이거 세게 맞았습니다.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버냉키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때 당시 시장이 기대했던 건 약간은 좀 비둘기적인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금리 인상을 더 이어가니까 여기 좀 쇼크를 받았었던 것 같고요. 버냉키 이후에 옐런 때는 아주 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파월 때는 이제 2018년도에 한번 또 금리 인상 때문에 한번 홍역을 치렀던 적이 있죠. 이게 뭐 이제 징크스다 이렇게도 이제 뭐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하고 실제로 실현되는 통화 정책 자체가 괴리가 있다 보면은 이 기대치를 갖다가 그 현실에다 끌어다 맞추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앞서도 제가 이제 캐비너 씨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얘기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이야 뭐 제 생각에는 크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캐비너 씨의 4년 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통화 정책의 움직임 자체를 좀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BS를 대차대조표를 축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차대조표를 축소한다는 얘기는 사들였던 국채를 갖다가 조금씩 줄여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필이면 지금 시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방비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다음에 감세 정책을 쓰게 되면서 국채의 발행이 아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채의 발행이 늘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해외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지금 미국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동맹국들하고의 관계가 좀 많이 애매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얼마 전에 아랍에밀레이트에서 미국에 이제 통화 스와프를 요청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미국이 자꾸 이제 이렇게 달러 공급을 갖다가 하는 걸 어렵게 만들면 우리가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걸프 국가들도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데 지금 걸프 국가들이 달러가 회전이 되지 않으면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내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 스와프 얘기까지도 나왔던 거거든요. 그럼 해외 중앙은행의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과거보다는 조금은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연준도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줄이는 그런 대차대조표 축소 정책을 과연 강하게 가져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남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대차대조표를 축소를 하면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또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하고 연관이 되는 게 전쟁이 좀 장기화됐었을 때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끌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케빈 허시가 처음에 이제 청문회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얘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때 굉장히 많은 컨플릭트, 그러니까 잡음이 생겨날 수가 있겠죠. 그럼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실현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기대하고 현실의 차이가 난다는 것. 이게 이제 시장이 또 케빈 허시하고 이 뭐랄까요, 이 갭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이제 주가라든지 이런 가격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인 징크스 이런 것들보다는 앞으로 좀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시장이 케빈 허시를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느낌은 좀 있어요. 파월 의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기존에 이제 옐런이나 버냉키나 그린스펀을 바라보는 그 어떤 오소로티하고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권위 이런 게 파월 의장한테는 조금 덜해진다라는 느낌은 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케빈 허시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요거 아마 답변은 개장 보고 해주셔야 되는데 인텔 말입니다. 네네. 이게 실적이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하는 그거, 그게 아니고 non-GAAP로 산출된 거더라고요. 네네네. 보니까 이게 GAAP로 하면은 이게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23.1%고. 일단 질문도 여기서 제가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4월 27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이제 4거래일 열리게 되고, 자, 이 가운데 이번 주 주요 기업들 빅테크 실적 발표 있는 상황이고 또 FOMC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마지막 FOMC가 되겠고,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나스닥 S&P 500 사상 최고치, 다우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이제 전쟁 종전 휴전 연장에 대한 휴전 연장이 됐고,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 뭐 주말 사이 약화되기는 했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그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 부분보다는 실적이라든지 이제 통화 정책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양시장 상승 출발입니다. 코스피가 6,541% 상승이네요. 64포인트 이상 올라가고요. 코스닥도 0.8% 올라갑니다. 1,213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입니다. 삼성전자는 좀 떨어집니다. 지금 21만 9천 원이고요. 보합권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SK하이닉스 주가 흐름 좋습니다. 3% 이상 올라갑니다. 126만 2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8% 상승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좀 떨어집니다. 47만 7,500원. 그리고 현대차가 1% 올라갑니다. 51만 9천 원이고요. SK스퀘어가 4% 강세입니다. 75만 7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1.8% 상승 중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46만 7천 원으로 0.2% 올라갑니다. HD현대 중공업이 2.3% 상승합니다. 68만 7천 원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떨어집니다. 152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입니다. 에코프로가 1.3%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15만 8,8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0.7% 올라갑니다. 20만 9,500원이고요. 알테오젠도 2.4% 상승합니다. 37만 8,500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 상승합니다. 63만 9천 원이고요. 삼천당제약도 상승합니다. 42만 1,000원. 그리고 ABL바이오가 5% 강세입니다. 16만 5,300원. 코오롱 티슈지는 보합권이고, 리노공업이 9% 떨어집니다. 11만 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가 1.8% 상승 중이네요. 6만 1,300원. 리가캠바이오가 1%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지금 양시장 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유통주 저희 호가 분위기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백화점이 13% 급등합니다. 11만 1,500원이고요. 신세계도 6% 강세입니다. 43만 4,000원. 이마트도 2.8%, 2.4% 올라가고요. 롯데쇼핑도 4% 상승합니다. 13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도 1.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통주, 백화점주, 하나 갤러리아도 지금 11% 급등 중이에요. 호텔신라도 6% 상승세고 CJ ENM, 이마트, 광주 신세계, BGF 리테일 다 올라갑니다. 오늘 유통주들 흐름 다 좋습니다. 그리고 전선주도 좋습니다. 대원전선이 13% 급등합니다. 지금 1,260원, 일진전기도 6% 강세고 KBI 메탈, LS 에코에너지까지 모두 지금 동반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운전선도 4%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력도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효성중공업 실적 발표했고 좋았죠. 오늘도 8% 올라갑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넥스트장에서도 효성중공업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벌써 주가는 386만 6천 원.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1.8%, 1.7% 올라갑니다. 127만 원이고요. LS 일렉트릭도 7% 상승세고 일진전기도 5% 상승세입니다. 전력 전선 다 좋고 또 오늘 앞서 호텔신라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호텔 리조트 쪽 호텔신라가 지금 66,500원, JS코퍼레이션도 4% 상승세고 서부 T&D 4% 올라가고요. 롯데관광개발도 3.5%, 파라다이스도 3.5%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뒤이어서 삼성 SDI, HPSP, LG에너텍, 호텔신라 순으로 확인됩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749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도 573억 원 매수 우익, 외국인은 1,337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은 1,463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71억 원, 68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6원 90전 하락하면서 1,477원 6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 소장님 인텔 실적 질문하시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기서 발표한 거는 16억 달러 영업이익이 우리 돈으로 한 2조 4천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걸 갖다가 넌 GAP가 아닌 GAP를 적용하면은 오히려 영업이익은 한 4조 정도 오히려 손실이 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인텔은 자주 이 넌 GAP를 했더라고요. 이게 미국 회계 관행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나 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갭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회계 방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것보다 시장은 오히려 이제 이런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계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기존에 있는 성적표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존에 있는 성적표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계 장부에 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흐름을 바라보는 데는 도움을 되겠지만은 미래에 대한 꿈을 갖다가 회계 장부에서 보여주지는 않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의 기록이다 보니까요. 지금은 이제 인텔을 바라보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다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뭐냐면 GPU 다음에 이제 CPU에 대한 이제 에이전틱 AI라는 스토리텔링하고 좀 많이 엮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게 미래에 대한 성장 관점을 좀 끌어올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처럼 이제 매크로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텔과 같은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게 오히려 이제 미국이 지금 이 미국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만약 지분의 가치가 뛰었을 때는 미국의 자산 가격이 뛰는 이제 효과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정부의 부채하고는 또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는 좀 같이 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 주당 20달러 수준에서 예, 59억 그렇죠. 달러를 투자한 건데 네네. 지금 이제 주식 가치로만 보면 360억 달러가 넘었으니 네네. 트럼프 투자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좀 하고 그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맞아요. 인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이제 인텔의 이제 결국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다들 얘기하시는 거는 CPU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이게 또 미국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좀 맞아요. 해석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그 부분은요. 이번에 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이 블룸버그 통신의 진단인데 달러의 글로벌 달러. 결제 장악력이 오히려 강화됐다. 예.
그동안 맨날 뭐 달러 시대는 저문다, 무슨 뭐 페트로 달러 가고 페트로 위안이 온다 이런 소리 하면서 달러에 부정적인 얘기가 많았는데 막상 그렇지 않다는 지적인데 블룸버그는 네네네. 동의하십니까? 일단 뭐 달러의 사용량이 3월 달에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던 거고요. 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월 달에 이제 이슈가 뭐냐면 결국엔 이란 전쟁이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국가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원유 재고에 대한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럼 원유를 사들여야 되는데 그럼 달러가 당연히 필요를 하게 해야 되겠죠. 예. 여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달러는 안전자산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의 쏠림이 하나 또 생기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미국 주식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래서 가장 탄탄한 시장이죠. 그런 금융시장인 달러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자금이 몰린 것도 있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단기적으로 좀 크게 늘어난 것들 이런 거는 분명히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좀 마찬가지로 반대편에서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전쟁을 수행하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맹국들하고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도 분명히 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 두 번째는 앞서도 이제 간단하게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아랍에밀레이트에서 미국이 이제 통화 수합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이 달러 자금이 유입이 되지 않으면 자기들은 위안화 결제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을 되게 자극하기 위해서 언급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베센트 재무장관이 원래 통화 수합에 대해서는 지금 선진 5개국을 제외하고는 되게 신중한데 요번에 이제 중동 국가들에 대한 통화 수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워딩이 나와 있는 게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첫 번째는 만약에 이걸 해주지 않았을 때 다른 대체 결제 시스템이 발달하는 거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네. 뭐냐면 달러 결제 시스템 이외에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것 갖다가 사전에 방지를 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통화 수합을 해줬을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규모의 달러 자산 매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시죠. 아랍에밀레이트 같은 경우는 달러를 이제 원유를 수출해가지고 달러를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호르무즈가 지금 닫혀 있어요. 예. 그럼 달러를 벌어들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출은 나가야 되면은 뭘 해야 되냐면 외환보유고를 써야 돼요. 그렇죠. 외환보유고나 국부펀드에 있는 자금을 써야 되는데 외환보유고나 국부펀드에 있는 자금은 달러 캐시보다는 미국의 국채와 같은 달러 표시 자산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매각을 해서 캐시화를 해야 이걸 갖다가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문제는 아랍에밀레이트만 그런 게 아니라 중동 국가들의 걸프 국가들이 국부펀드 사이즈가 꽤 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어떠면 달러 자산 매도에 대한 규모가 단기적으로 크게 증가를 할 수 있겠죠. 특히 미국 국채를 갖다가 팔 수가 있는데 예.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국채 매도가 일어나게 되면은 예. 오히려 좀 불안한 모습이 나타날 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통화 수합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또 나타나게 되지 예.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지만 이게 동맹국하고 전쟁이 장기화됐었을 때는 오히려 달러에 대한 신뢰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흔들 수 있는 요인들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관점들이 아마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